세상에는 참 기막힌 일들이 많죠. 그런 황당한 일들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겪은 일이야말로 제대로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더군요. 주변에다 말하면 무슨 그런 경우 없는 일도 다 있냐고 할 정도로요. 무슨 일인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4년 차. 한창 알콩달콩 깨를 볶아야 할 시기지만 사실 저는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너무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이고요. 결혼할 때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으면서 툭하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시부모님하고도 마찰이 있었어요. 결혼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했을 겁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 연상인데 연애할 땐 어른스럽고 듬직해 보여서 좋았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듬직하지도 않고 어른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감도 끈기도 없는데 지밖에 모르고 저한테만 엄청 엄격하게 구는 사람이더군요. 남편은 저와의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직장을 2번이나 이직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에 상사하고 마찰이 너무 심했다며 퇴사를 했고 집에서 3달 넘게 놀다가 그 다음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마저도 제가 구직 사이트를 뒤져서 이력서 내보라고 한 곳입니다. 근데 제가 추천한 회사라 그런지 자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초반부터 다니기 싫다고 징징거리더군요. 연봉도 작고 회사 규모도 너무 작고 직원들도 하나같이 별로라면서요. 그래도 좀만 참고 견뎌보라 했는데 그걸 못 참고 결국 때려치웠습니다. 제가 정이직을 하고 싶으면 다른 회사 구하고 옮기랬는데 그마저도 못 참겠다며 때려친 거죠. 그리고 지금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마저도 맨날 그만두고 싶다고 타령을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제조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회사라고 하긴 거창하고 작은 공장 하나를 운영하시는데 부모님 2분이서도 하실 수 있는 주문 제작 제조일이거든요. 그치만 저도 돈을 벌어야 해서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였죠. 남편이 툭 하면 일을 관두려고 하니 불안해서 저라도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일은 규모는 작아도 일거리가 꾸준히 있어서 늘 바쁘고 매출도 괜찮은 편이에요. 남편과 제 월급은 비슷한 수준이고요. 어쨌든 결혼 초반에는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5천만 원 정도 보태주셨는데 시댁은 워낙 돈이 없어서 따로 보태주는 건 없었고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에 모자란 금액은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한 대출은 남편 회사 퇴직금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반에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된 겁니다. 부부 가점제 청약은 아니고 제 청약 통장으로 하는 추첨제로 신청했는데 하늘의 별 따기에서 제가 당첨이 된 거였어요. 나름 경쟁률도 높은 아파트였는데 기적 같았죠. 그런데 당첨된 건 너무 기쁘지만 분양가가 꽤 높았습니다. 완공이 될 때까지 고민도 많이 하고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꽤 왔지만 워낙 목도 좋고 꼭 살고 싶은 곳이라 좀 무리해서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세금 뺀 나머지 금액은 저희 부모님께 좀 빌리고 또 모자라는 나머지는 제가 다시 대출을 해서 겨우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딸이라고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손을 2번이나 벌리게 만든 거니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빌려주신 돈은 천천히라도 꼭 갚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결혼 4년 차에 꿈에 그리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남편도 당연히 넓고 번듯한 새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니 엄청 좋아하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하는 말은 좀 웃기더라고요. 선주 너는 결혼 잘했다. 신혼에 누가 그렇게 큰 평수 아파트에 들어가니?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청약이 된 것도 제가 된 거고 이 집 중도금 잔금 마련하려고 대출이며 뭐며 아등바등한 것도 다 저거든요. 톡 까놓고 이 집에 남편이 한 노력이나 걸리는 일도 없습니다. 명의도 당연히 저고요.
근데 시부모님은 명의가 저라는 걸 알자 왜 남편 명의로 안 했냐 오히려 따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편 기죽이는 거야, 뭐야? 당연히 집 명의는 가장인 경호 앞으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니니? 저는 속으로 코웃음이 났습니다. 가장은 무슨 가장인가요?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접니다. 저는 그 순간은 유야무야 적당히 넘겼는데 그 후 저만 보면 집 명의 옮겼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그걸 원하는지 시부모님이 그럴 때마다 암소리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출명의 핑계대면서 이래저래 적당히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너 벌써부터 딴 생각하니? 네? 아니 어차피 결혼했고 너네 부부인데 누구 명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끝까지 네 이름으로만 하겠다는 거야? 너 뭐 딴 생각 있니? 저는 속으로 명의가 그렇게 안 중요한데 왜 부득불 남편 명의로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최대한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아서 그렇다고요. 너 누굴 바보로 하니? 대출은 대출이고 명의는 명의잖아. 저는 짜증이 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지금 집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애초에 청약도 제 거고요. 대출도 제 앞으로 했고 모자란 금액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요. 제가 이 말을 하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 그 소리는 뭐야? 우리 집에선 보태준 거 없다고 유세떠니? 너네 전세금에 우리 경우 퇴직금도 들어갔잖아.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2천만 원이 다예요. 그리고 유세가 아니라 어휴 벌써부터 저렇게 남편을 무시한다. 한경호 너는 도대체 집구석에서 무슨 대접을 받고 있는 거냐? 어머님 아버님 합세해서 난리가 나자 남편도 덩달아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집 구성 노답이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청약 당첨돼서 자기 아들 좋은 아파트 살게 해주면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명의라고 저렇게 화낼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기분 상해서 집으로 왔는데 이번엔 남편이 저에게 따지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 아빠 말 틀린 것도 없어. 극간 명의 뭐가 중요해서 기어코 당신 이름으로만 하자는 거야? 안 되면 공동명의로 하면 되는 거잖아. 왜 기어코 엄마 아빠 기분 상하게 만들어? 명의가 안 중요하면 그냥 냅두면 되잖아. 왜 자꾸 그래?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돈 들어. 들면 얼마나 든다고. 명의가 문제가 아니라 네 태도가 문제야. 너 진짜 엄마 말대로 무슨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꿍꿍이? 재산 같은 거 다 네 앞으로 해놓으려는 저희가 뭐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욕심 많고 네 거 잘 챙긴다. 욕심 많고 지 거 챙기려는 게 누군데 저런 소린가요?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서 그냥 입 닫았습니다. 결혼 전에 좋아 보였던 모습이 다 꿈같이 느껴질 정도로 남편은 찌질하고 시댁은 지긋지긋했어요. 이런 생각 너무 성급하다 싶었지만 진짜 애도 없을 때 확 갈라서는 게 맞지 않나 싶을 때도 많았어요. 다 열거하자면 끝도 없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문제가 많고 부딪히는 게 많았거든요. 남편이 가부장적인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가부장적이면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무조건 일하라고 합니다. 돈은 벌어오라 그거죠. 집안에서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요. 자기 편할 때만 남자가 어쩌고 하는 거였죠. 그런 모습에 진짜 정도 다 떨어지고 내가 왜 좀 더 신중하게 결혼하지 않았나 하던 찰나였습니다. 제 생각에 제대로 불을 붙이는 진짜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겐 4살 차이 시동생이 있어요. 직업 군인으로 일을 하는데 곧 결혼을 한다더군요. 저는 얼굴도 안 본 예비동사한테 제발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희 도련님도 남편이랑 성격 똑같거든요. 엄청 가부장적이고 자기 책임은 다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합니다. 입버릇처럼 여자가 어쩌고 남자가 어쩌고 하는 그런 성격이요. 같이 있어 보면 그 형의 그 동생이다 싶었거든요.
어쨌든 그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 상견례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때쯤이 코로나가 심해질 때였어요. 단체로 모이는 식당 예약이 어려울 때였죠. 그런데 식당 예약이 어려우면 다음으로 미루거나 정해야 되면 따로 집으로 초대해서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전화가 왔길래 받았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식당 예약이 어렵댄다. 경수 상견례 해야 되는데 문제야. 네, 들었어요. 조금 이따가 하세요. 곧 풀릴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너네 집에서 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귀 먹었니? 너네 집에서 하는 게 어떻냐고. 너네 집 넓고 좋잖아. 신축 아파트에. 우리 집은 워낙 좁으니까 넓고 쾌적한 너네 집에서 하면 되겠더라. 음식 몇 가지 해서 거기서 편하게 대화도 나누면 오히려 식당보다도 편할 거고. 어머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말문이 막힙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살면서 상견례를 며느리 집에서 하자고 하는 시부모님도 있나요? 제가 멍하게 있으니 어머님은 채근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듣고 있니? 들었어요. 근데 어머님,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상견례를 저희 집에서 해요? 왜? 어머님은 뭐가 문제냐는 말투로 물어보시더군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까지 해야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도련님 상견례를 어떻게 저희 집에서 해요? 정식당 예약이 안 되면 어머님 집에서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도련님 신혼집에서 차라리 해야죠. 걔네 신혼집 아직 원래 살던 사람들 이사 안 나갔어. 그리고 뭘 그렇게 펄쩍 뛰면서 반응하니? 상황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아니, 형수가 돼서 이 정도도 못 해줘? 집 좀 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집도 집이지만 음식은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갈비찜하고 잡채하고 국 종류랑 나물이나 몇 개 하면 되지. 내가 너한테 뭐 그렇게 힘든 거 시켰다고. 그건 아니니 많이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어머님은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제가 이상한 것처럼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상식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집도 아니고 며느리인 저희 집에서 그것도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하라니요. 말이 쉬워서 음식 몇 개지 어른들 초대하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어머님, 상견례를 누가 며느리 집에서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아니잖아요. 뭐가 자꾸 아니라는 거야. 상황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너 어디서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아니 이게 뭐가 아닌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안 되는데? 저희 집이 식당도 아니고 제가 왜 도련님 상견례 하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집까지 빌려드려야 되냐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어딨어요. 저도 일한다고 바쁘고 주말도 한 번씩 일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아버지 공장 아니야. 아버지한테 사정 말하고 하루 쉬면 되지. 그걸 이해 못 해주시겠어? 이걸 누가 이해해요, 어머님? 어쨌든요, 저는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먼저 끊겠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어머님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다 떠나서 제가 먼저 흔쾌히 우리 집에서 하시는 게 어떠느냐라고 제안했으면 또 모르죠. 근데 제가 싫다는데 왜 기어코 저희 집에서 상견례 준비를 하라고 윽박을 지르시는 건가요? 제가 왜 저희 집에 얼굴도 모르는 예비동서 부모님까지 다 초대해서 식사까지 일일이 만들어 대접해야 하나요?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도대체 시부모님은 나를 뭘로 생각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며느리지 무슨 하녀고 몸종인가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거 좀 하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엄마랑 싸워? 싸우긴. 너 내가 그 발딱하는 성질머리 좀 고치라고 했지? 그거 좀 하면 되지? 오빠 지금 그거 좀이라고 했어? 음식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남편은 오히려 저를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너는 여자가 돼서 음식 몇 가지도 못 만들어서 이 난리냐? 창피한 줄 알아. 내가 뭐가 창피한데? 엄마 말이 뭐가 잘못됐어? 식당 예약은 안 되고 경수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좁아 터져서 경수네 처가 식구들 부르긴 그러니까 결국 장남인 우리 집에서 하자는 거 아니야. 집에서 좀 할 수도 있지. 이게 이렇게 열낼 일이야? 나 같으면 네 어머님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없는 솜씨지만 그래도 음식 좀 마련해 볼게요 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라도 좀 따겠다.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진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점수 같은 소리 안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때려주고 싶게 얄밉고 열받더라고요. 당신이 해 그럼. 그렇게 별거 아니면 당신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 남자가. 그리고 회사 다녀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냐? 나는 출근 안 해? 당신은 어차피 장인어른 공장 아니야. 쉬고 싶으면 말하면 되지. 그것도 못 봐주셔? 아주 엄마나 아들이나 말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기본 상식이 없으면 서로 싸움도 안 됩니다. 아예 싸울 전의를 상실한다고나 할까요? 제가 그때 딱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리를 피했고 남편은 혼자 열을 냈어요. 제가 그날 밤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맞나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버지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었거든요. 폰을 보니 남편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 내용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집이 네 청약으로 된 거라고 당신 건 줄 알아?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 개무시해. 내가 주변에 동료들한테 물어봐도 다 당신이 이상하다고 해. 어쩌다 딱 한 번 있는 일인데 집 치우고 음식 준비해서 대접하면 될 것을 이렇게 날뛸 일이야? 내가 진짜 결혼 잘못한 게 아닌가 어제 한참이나 생각했어. 나는 네가 요즘 여자들답지 않게 현명하고 조신하고 똑 부러지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너밖에 모르는 그런 애네. 정말 실망이야.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존중한 마음은 아예 없지? 저는 그 문자를 보는데 진짜 극도의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하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머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모자지간에 짜고 전화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너랑 통화하고 기분이 나빠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뭐가요? 너 뭐가 그렇게 잘났니? 너 뭐라도 돼? 네? 저한테 작정하고 따지시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너한테 어려운 부탁을 했다고 다 늙은 시어머니 가르치려 들고 그딴 식으로 반응해? 너 예전 같으면 진작에 쫓겨났어. 상견례 저희 집에서 못한다 그 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시키면 며느리들은 군소리 없이 내내 했어. 내가 오냐 오냐 하니까 너 진짜 버르장머리 없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남편에 이어 어머님까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는데 저는 정말 소리라도 지르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자 어머님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시더군요. 집 하나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그럼 이사 갔다고 자랑은 왜 하는데? 제가 언제 자랑을 해요? 이사 갔다고 그런 말도 안 해요? 너 그 집 내 아들한테 명의 줬어? 아니잖아. 그까지 집 하나 있다고 유세 떠냐고. 그리고 결국 그 대출금도 내 아들이 갚을 거잖아. 제가 지금 갚고 있거든요. 얘 말하는 거 봐. 너 먹고 쓰는 생활비는 결국 경호 월급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너는 참 계산을 이상하게 하더라. 다 네가 한 것 같지? 다 제가 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다 했습니다. 네, 남편도 월급 받아오죠. 근데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이라서 생활비도 빠듯할 정도예요. 저는 남편이랑 비슷하게 벌고 있고 그 돈 아껴서 적금도 모으고 보험비도 내고 하고 있고요. 정작 어머님은 제가 일하고 돈 버는 건 아예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과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고 속이 터질 것 같아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참고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내가 이거 더 참다가는 화병으로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희 부모님도 제 얘기와 남편의 문자까지 보고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뭐 이런 집이 다 있니? 상견례를 며느리 집에서 하자는 얘긴 듣도 보도 못했다. 그리고 집주인인 네가 싫다면 알겠다고 하면 되지. 무슨 억지를 이렇게 부리면서 너를 잡니? 엄마, 나 진짜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솔직히 한서방이 돈을 잘 벌기래, 가정적이기래. 다 떠나서 말이 안 통하고 무슨 남편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 다 조선시대에서 왔는지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시부모님도 10원 한 정 보태준 거 없으면서 우리 집에 툭 하면 용돈 달라 그러고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 무시하지 말라고 나한테 시비 걸고 그런다니까? 저는 사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그 책임도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문자와 어머님의 전화를 받으니 저도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밖에서 담배만 피시고 저희 엄마는 고민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가서 남편하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문자 보고 답장도 안 하냐며 자기가 저한테 질린다느니 어쩌느니 혼자 떠들어대는데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며칠의 대화를 했는데 엄마는 저 좋을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결혼 생활 당사자는 저니까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같이 살 수 있으면 살라고요.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애도 없고 별의별 이유로 다 이혼하는데 이만하면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 싶었어요. 저도 이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엄마에게 말씀드리니 엄마도 잘 생각했다고 준비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혼하는 건 하는 거라도 이렇게 그냥 물러나긴 싫었습니다. 왜 저만 결혼 생활 동안 주구장창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상견례 우리 집에서 해. 제 말에 남편은 놀란 얼굴이더군요. 갑자기 왜? 그렇게 우리 집에서 상견례 하고 싶으시면 오시라 해. 갑자기 말 바꾸는 건 아니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하자고. 제 말에 남편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막 신나서 떠들더라고요. 잘 생각했어. 시부모님하고 그렇게 기분 상해서 네가 좋을 게 뭐가 있냐? 너야 진짜 너 하는 거 답답했다. 네가 기분 좋게 알겠다고 준비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인데 너는 꼭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게 만들더라. 앞으로 그러지 마. 저는 속으로 어디서 개가 짖는다 생각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나서 어머님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응, 엄마. 경수 상견례 우리 집에서 해요. 아이, 남편인 내가 하자면 하는 거지. 됐어.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경수한테 그렇게 전하고 그 사돈집에도 그렇게 전하세요.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더 열을 낸 것도 제가 말을 안 듣는 게 본인 체면 구기는 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님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우한테 얘기 들었다. 진작에 한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여러 사람 화나게 만들어, 너는? 네, 죄송하네요. 준비 잘해놔. 괜히 책 잡힐 일 만들질 않게. 예비 동서네가 오는 거니까 형님으로서 제대로 보여주란 말이야. 뭘요? 뭐긴 뭐야. 살림은 이렇게 한다. 요리는 이렇게 한다. 이런 거. 내가 그런 거 너한테 보여주라고 너네 집에서 하자고 한 것도 있어, 이 맹추야. 네, 알겠습니다. 보여주긴 뭘 보여주나요? 이 집 개판 콩가루 집안인 걸 보여줘야 되나요? 저는 하지만 꾹 참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어머님은 음식 뭐 준비할 거냐고 전화가 오셨길래 제가 알아서 한 상 제대로 준비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알겠다고 제대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하기로 한 주말 당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엄청 늦게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며 나오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뭐야? 청소 안 했어? 뭔 청소? 오늘 상견례잖아.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
근데 집을 이렇게 개판해놔? 뭔 개판. 이 정도면 깨끗하지. 음식은? 알아서 다 준비하고 있어. 집이 개판 수준은 아니었고 그냥 어수선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 빨리 치워. 나는 좀 이따가 부모님 모시러 가야 돼. 알았어. 치울 테니까 갔다 와. 남편은 저한테 게으르니 어쩌니 궁시렁대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남편 문자가 왔더라고요. 1시간 정도 뒤에 집으로 갈 거라고요. 저는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 저도 저만의 준비를 했죠. 1시간이 지나자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도련님과 예비동서 마지막으로 예비동서 부모님까지 우르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예비동서를 처음 봤습니다. 아이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게 다 같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남편과 시부모님 얼굴이 정말 썩어 들어가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집은 어수선한 상태 그대로고 음식 준비는 아예 안 돼 있으니까요. 동선의 부모님은 어리둥절해하고 어머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제 팔을 확 당기시더라고요. 너 이게 뭐야? 음식은? 근데 때마침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저는 총총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짜장면 8그릇 맞죠? 네, 맞아요. 군만두는 서비스요. 저는 카드를 드리고 결제를 했습니다. 뒤에서는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벙찐 얼굴로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남편과 어머님 얼굴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오빠 뭐해? 이거 같이 날라야지.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에게 오더라고요. 너 이게 뭔 짓이야? 짜장면? 이걸로 식사하시면 되잖아. 남편은 화가 났는지 제 손에 들린 짜장면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바람에 뒤에 서 있던 예비동서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요. 너 미쳤냐? 제정신이야? 저는 바닥에 처박힌 짜장면 그릇을 보며 말했습니다. 싫다는데 기어코 나한테 상견례상 차리라고 한 너는 제정신이니? 너네 부모는 제정신이고? 뭐? 어머님도 이에 질세라 소리 지르더라고요. 너 이러려고 네가 상견례 준비한다 그랬어? 이거 완전 정신병자 아니야? 말은 똑바로 하세요. 제가 언제 상견례 준비한다고 했어요? 어머님하고 오빠가 일방적으로 하라고 시켰죠. 저는 싫다고 했고요. 세상 어느 집구석에서 며느리한테 시동생 상견례상 차리라고 해요? 그것도 싫다는데 욕하고 윽박질러 가면서. 제 말에 어머님과 아버님은 기막혀 하셨고 남편도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도련님은 갑자기 난리치더군요. 아, 형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그 개념 없는 시동생에게도 따졌습니다. 도련님도 그러는 거 아니죠. 본인 결혼 상견례를 왜 우리 집에서 하라 그래요? 본인이 먼저 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 마음대로 빌려달라 하고 상견례 음식 준비하라고. 근데 웃긴 게 음식 준비하라고는 하는데 돈은 한 푼도 안 주대? 그래서 어떡해요? 내가 가진 돈으로 준비할 게 짜장면밖에 없는데. 야! 남편이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이혼 서류도 탁 올려놨어요. 이혼 서류. 나 너랑 못 살아. 이 집은 내 집이긴 하지만 너네 식구들 와 있으니까 일단 친정 가 있을게. 정리되면 이혼 관련해서 얘기 좀 하자. 뭐라고? 저는 예비동서와 그의 부모님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는 거 보이시죠? 마음대로 상견례 음식 차리라고 하고 못하겠다고 하니 저한테 갖은 욕을 다 하네요. 예비동서 부모님, 예비동서도 이런 취급받게 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이게 곧 예비동서 미래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런 집구석인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텐데 괜히 결혼까지 했다가 이 꼴 났네요. 그럼 이만. 저는 그렇게 말하며 캐리어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어딜 가냐고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어디 가정폭력으로 신고 당해보고 싶냐고 으름장을 놓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도 동선의 부모님까지 있으니 더 어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밖을 나오니 손발도 떨리고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속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전화해서 화내고 따지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화해서는 너 때문에 경수 결혼까지 쫑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 동선의 부모님 현명하시다. 그 꼴 보고 결혼하면 그게 바보죠.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전화하는 거 다 녹음하고 있고 이것도 다 증거로 쓰여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디 더 싸워볼까요? 제 말에 어머님은 욕을 하시더니 전화를 끊었고 그 후에는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 측에서는 제가 며느리 도리, 아내의 도리 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했는데 씨알도 안 먹힐 소리였고 저는 시댁과 남편의 일방적인 폭언과 강요 등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집 명의도 그렇고 재산에 대한 제 기여도 높다는 걸 증명해서 남편 몫에 대한 일부의 돈만 계산해서 돌려주기로 하고 제 아파트는 지켜냈습니다. 이혼도 마무리됐고요. 결혼 생활만큼 이혼 소송도 참 지긋지긋하더라고요. 하지만 다 끝나고 남편 물건 없이 비어진 저희 집에 들어가서 혼자 살게 되니 그만큼 행복하고 좋은 게 없었습니다. 진짜 자유롭고 좋더라고요. 왜 여태까지 참았나 싶을 정도로요. 남편은 당연히 그 좁아터진 시댁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와이프 고마운 줄 모르고 욕심부리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던 남편, 그리고 며느리를 무슨 몸종 취급하며 이래라 저래라 거리던 시부모님들, 예비 동서가 될 뻔한 그 여자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훗날 저한테 고마워해야 할 겁니다. 그런 미친 집구석으로 가는 걸 막아줬으니까요. 저도 이제 생각하기도 싫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 다 굿바이하고 제 인생에서도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모님께 잘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남편과는 여전히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원래 친구 사이였어요. 고등학교 때 다니던 동네 학원에서 만난 친구로 줄곧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교 졸업 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게 되었죠. 그때부터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도 남편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쏙 빼닮은 귀여운 아들. 제 일상은 평범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를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어요.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갔다가 누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그 친구, 효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또 반갑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효진이를 만난 게 몇 년 만이었거든요. 효진이는 결혼 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산다고 했고 몇 년 전까진 그래도 동창 모임에 나왔었어요. 제법 부잣집으로 시집 갔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옷도 구두도 다 명품이었죠. 효진이도 아들 하나를 키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잘 지내는 것 같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동창 모임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효진이와는 동창 모임에선 다 같이 만나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생일에 안부 문자 정도는 하는 사이긴 했는데 그마저도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답장도 없고 연락도 없더군요. 나중에 다른 친구에게 들으니 효진이가 이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저희 동네 마트에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한 겁니다. 어머, 효진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너 여전히 이 동네 사는구나. 그렇지 뭐. 너는 어쩐 일이야? 나도 여기로 이사 왔어. 6개월 전에. 효진이는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난 것도 반가워서 근처에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마트 안에 있는 카페를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효진이는 이혼한 지 2년 넘었고 원래는 친정엄마 계신 동네에 살다가 6개월 전 일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하느냐고 하니까 요가 강사한 지 꽤 됐다며 이쪽 동네에 있는 센터로 스카웃 받아서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효진이는 요가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몸매가 정말 탄탄하고 예쁘더라고요. 어머, 나도 너 일하는 센터 가봐야겠다. 어쩜 이렇게 날씬하니? 그래, 와.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진짜 가봐야겠다. 안 그래도 나 요새 운동 부족이거든. 너는 진짜 아가씨랑 똑같다. 누가 애 엄마로 보겠니? 그런데 제 말에 효진이의 표정이 몹시 어두워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싶어 당황했어요. 그런데 효진이는 저보고 시간 괜찮으면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늦은 시간은 어렵고 아들이 오후에 학원을 가니까 저녁밥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갔다가 다시 효진이와 만나 밥을 먹게 됐어요. 효진이는 침울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실은 나도 아들 하나 있거든. 너네 아들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알아. 근데 이혼하면서 남편한테 뺏겼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애엄마 같지 않다는 제 말에 효진이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졌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왜? 전 남편 집 꽤 부자거든. 사업하는데 아예 일 전담해서 도와주는 로펌도 있어. 그런 로펌에서 이혼소송 맡아서 해주는데 내가 별 수 있겠니? 양육권이고 뭐고 다 뺏겼지. 저는 효진이의 말에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이혼 사유가 뭔지 물어봐도 돼? 효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가정에 너무 무심했어. 솔직히 나나 우리 애한테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양육권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더라? 그렇구나. 너 많이 힘들겠다. 저는 효진이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엄마에게 아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양육권을 뺏긴 효진이가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효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효진이는 제 위로에 울컥하는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날의 만남 이후로 효진이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집도 가까웠고 요가 강사로 일하는 효진이는 본인 시간표대로만 출근을 하면 돼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만나서 같이 장도 보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산책도 자주 했습니다. 그 전까진 엄청 친하진 않아서 몰랐는데 막상 가깝게 지내보니 저랑도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마냥 활발해 보이는 효진이지만 시시때때로 몹시 우울해 하더라고요.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지나가는 아이를 보고 눈물을 짓는다던가 저녁에는 술을 진탕 먹고 외롭다며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너무 울적해서 출근도 하기 싫다고 전화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효진이를 걱정했어요. 아이를 아빠에게 보내고 겉으로는 꿋꿋이 살아도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효진이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효진이를 챙겨주었습니다. 혼자 살고 밥도 잘 안 챙겨 먹는 효진이를 위해 반찬도 만들어 나르고 힘들다 할 때마다 만나서 마음도 많이 달래주려고 하고 싶은 말도 다 들어주었어요. 제 딴에는 위로도 많이 해줬고요. 효진이도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들하고도 자주 보게 되었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일도 있었어요. 효진이는 저희 식구들 보면 화목하고 좋아 보여서 자기까지 마음이 덩달아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효진이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말에 효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와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랑 같이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고 남편은 전날 야근을 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혼자 있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효진이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불편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소정아, 효진 씨랑 잘 지내고 평일에 집에 부르는 건 괜찮은데 오늘은 나 혼자 있는데 오라 그러면 어떡해.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낮에 한창 자고 있는데 누가 온 거야. 나가보니까 효진 씨가 왔더라고. 음식까지 포장해서. 효진이가 왔다고?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집에 없다고 다음에 오라고 했거든요. 어, 소정이 집에 없다고 했더니 여보가 며칠 전에 초대했었다고 하면서 착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밥 먹었냐고. 안 먹었으면 이왕 포장해 왔으니 먹으라고 준다는 거야. 그래서 괜찮으니까 대게 들고 가셔서 드셔라 했지. 근데 자기가 모르고 많이 샀다면서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는 거야. 여보도 없는데 밥을 먹자고 하니까 난감하기도 하고 가서 드셔라 해도 같이 먹자고 그러고 난감하더라고. 그렇다고 여보 친구인데 매몰차게 끊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들어오라 해서 밥은 같이 먹었어. 밥을 먹었다고? 난 금방 일어나서 입맛도 없는데 억지로 대충 먹고 이제 가보시라 했지. 그랬더니 가? 응, 잠 깨워서 미안하다면서. 근데 오기 전에 자기한테 연락 안 했어? 했는데. 했는데 왜 와? 하여튼 진짜 난감했다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음식까지 포장해서 왔다니요. 저는 고민하다가 효진이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효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아, 미안해 소정아. 내가 깜빡했어. 내가 요새 잘 깜빡하거든. 근데 음식을 너무 많이 샀는데 버리긴 아깝잖아. 그래서 너네 남편이랑 같이 먹은 거야. 아, 그래? 근데 너네 남편은 그런 거 너한테 다 얘기하나 보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해. 그렇구나. 저는 남편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말하기도 했고, 효진이도 순간 착각했나 보다 싶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남편이 또 저한테 그러더군요. 소정아, 왜? 너 효진 씨랑 계속 그렇게 지낼 거야? 효진이? 왜? 나 그 친구 불편한데? 뭐가 불편해? 이것 좀 봐. 남편은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경악했어요. 효진이가 남편에게 톡을 무지하게 보냈더라고요. 이게 뭐야? 효진이랑 톡을 했어? 한 게 아니라 효진 씨가 일방적으로 자꾸 보내는 거야. 번호를 알아? 저번에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갔을 때 여보가 화장실 갔었잖아. 그때 효진 씨가 소정이가 연락이 안 될 때가 많다면서 내 번호 좀 달라는 거야. 솔직히 주긴 싫은데 또 그렇다고 혼자 오버하면서 싫다고 하긴 그래서 일단 줬거든? 근데 다음날부터 계속 이렇게 톡이 오네? 저는 톡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번에 고기 맛있었다, 밥값 많이 나왔느냐, 매번 가족 식사하는데 끼어서 미안하다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정도에는 와이프 친구분인데 괜찮습니다 라고 단답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는 점심은 드셨냐, 오늘도 야근하시냐, 밥 좀 잘 챙겨 드셔라 등등 너무나도 사적이고 관심이 가득한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본인 셀카를 보냈더라고요. 새로 산 요가복인데 어떻냐 하면서요. 남편은 초반에는 네 정도로만 답을 하고 나중에는 다 씹었더라고요. 그런데도 효진이는 포기도 없이 혼자서 계속 톡을 보냈더군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 남편한테 이런 톡과 사진을 왜 보내나요? 그것도 저 몰래 뒤에서요. 처음엔 괜히 이상한 오해 살까봐 그냥 냅뒀거든? 그러면 효진 씨도 적당히 보내다가 말 줄 알았어. 근데 계속 보내, 이렇게. 이제 자기 사진까지. 효진 씨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보야, 이 친구랑 계속 만날 거야? 남편은 효진이의 행동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귀찮고 성가신데다 이상한 사심까지 있는 것 같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뭔가 아찔한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효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니 망정이지. 만약 남편도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 몰래 두 사람이 뒤에서 연락 주고받고 그랬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효진이의 행동이 이해도 안 되고 한편으론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 남편한테 이렇게 하나요? 그것도 가족끼리 만난 적도 여러 번 있는 친구한테요. 저는 일단 그 대화를 캡처해서 제 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내가 효진이와 대화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불쾌해 하더라고요. 저는 효진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남편이 저에게 폰을 불쑥 내밀더군요. 당신 친구 미친 거 아니야? 저는 놀라서 폰을 봤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기에는 가슴골이 보이는 야시시한 원피스를 입은 효진이가 짙은 화장을 하고 셀카를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에요. 자기가 집 근처 건물에 있는 바에 왔는데 올 생각 없냐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반응이 없자 아예 대놓고 꼬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미친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캡처해서 제 폰으로 일단 옮기고 남편에게 말한 뒤 그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효진이가 앉아있더군요. 남편이 아닌 제가 들이닥치자 효진이도 몹시 놀란 얼굴이었어요. 소정아! 저는 효진이 얼굴에 캡처 사진에 있는 폰을 디밀었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남편한테 이런 사진 왜 보내? 효진이는 당황한 듯 누나를 굴리더라고요. 저는 효진이 앞에 앉았습니다. 너 왜 이래? 우리 남편한테 관심 있어? 관심은 무슨 관심이야. 그냥 동갑이고 자주 보니까 나도 친구같이 느껴져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친구한테, 그것도 친구 남편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니? 이 늦은 시간에 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이 뭐가 어때서? 그냥 셀카인데? 그러니까 친구 남편한테 셀카를 왜 보내냐고. 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내 남편 꼬셔서 내 가정 파탄이라도 나게 하고 싶은 거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가 너무 이해 안 되고 소름 끼쳐. 뭐? 소름? 너 말 다 했어? 효진이는 지가 더 발끈하더라고요. 지금 화내고 팔짝 뛸 사람이 누군데요. 저도 화내며 따졌습니다. 진짜 소름 끼쳐. 뒤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는 내 남편이 네 카톡 받고 얼씨구나 오길 바랬지? 나한테 비밀로 하고. 근데 어떡하냐? 내 남편은 너 이러는 거 너무 싫다고 네 친구 미친 거 아니냐면서 나한테 다 얘기했어. 너랑 가깝게 지내지 말래. 제 말에 효진이는 자존심이 상하는지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 말고 네가 내 남편 차지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야, 그만해. 네 남편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그러냐? 어이가 없다 진짜. 네 남편 같은 남자 한 트럭 갖다줘도 싫어. 그럼 이런 짓을 왜 하냐고. 그냥 심심해서 장난 좀 친 거야.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뭐라고? 그만 좀 땡땡거려. 어쨌든 네 남편 관심 없다고 하고 나도 그냥 장난으로 한 거니까 상관없잖아. 이렇게 열불 낼 일이야? 먹긴 놈이 성낸다고 지가 더 화내고 팔짝 뛰더군요. 저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예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이런 미친 인간하고 더 이상 상대도 말자 싶어서 일어나려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진짜 웃긴다. 남의 남편한테 수작질 하다가 맘대로 안 되니까 장난? 웃기고 있네. 너 솔직히 말해봐. 이혼도 사실은 네 남편 문제 아니고 네가 이러고 다녀서 한 거 아니야? 뭐? 제 말에 효진이는 불에라도 데인 듯 벌컥 화를 내더군요. 왜 발끈해? 진짠가 보지? 야, 너 나 이혼했다고 무시하니? 그래서 그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려? 네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네 남편은 바람 안 피울 것 같아? 너라고 뭐 별 수 있을 것 같냐고. 효지이는 아예 대놓고 저한테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바에 있는 손님들이 다 저희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인간하고는 상대도 말자 싶었습니다. 진짜 못났다.
너 애 못 보고 힘들어하는 거 불쌍해한 내가 멍청이야. 불쌍? 야, 동정하지 마. 네가 뭔데 날 동정해? 그래, 알았어. 동정 안 할 테니까 나랑 우리 가족한테서 꺼져.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손발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기가 막혔어요. 앞에서는 저한테 고맙다느니 어쩌느니 해놓고 뒤에선 제 남편 꼬시려고 혈안이 돼 있다니요. 너무 기막혀서 그날은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효진이가 다른 동창 친구들에게 도리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 거였어요. 갑자기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 하나가 전화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소정아, 너 너무한 거 아니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애들이랑 효진이랑 만났는데 네가 효진이 이혼한 거 가지고 엄청 무시했다면서? 뭐라고? 전화한 그 친구도 이혼을 했거든요. 효진이 얘기 듣고 본인이 더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시를 했다니. 다 들었어. 너 효진이한테 네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애 못 보고 사는 거 불쌍하다 그랬다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 바에서 저도 화가 나서 따지면서 한 말 가지고 그걸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퍼뜨렸더라고요. 어이가 없다 진짜. 걔가 그렇게 말해? 너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내가 그런 말을 왜 했는 줄 알아? 하, 어쨌든 하긴 한 거네. 야, 이혼이 뭐 대수야? 그게 뭐라고 친구한테 우월감 느끼면서 잘난 척이나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 남편 꼬시려 한 게 누군데 제가 오히려 우월감 느끼며 잘난 척을 했다니요. 야, 뭔 소리야. 효진이 걔가 먼저. 됐어. 너 진짜 실망이다.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너.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사람 어딨어? 효진이 걔 남편한테 아이까지 뺏기고 얼마나 서럽게 우는데 너는 거기다 대고 네 가정 행복하다고 뻐기니? 내가 들으면서 얼마나 화딱지 나던지.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화를 확 끊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피해자는 전데 오히려 친구들한테 저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뒷담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이혼한 효진이를 동정하면서 내 가정은 평탄하다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으로요. 너무 기막혔습니다. 애초에 전화 온 그 친구는 효진이와 더 친한 친구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효진이 말만 듣고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도 전화해서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싫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지긋지긋했거든요. 가뜩이나 믿었던 친구가 뒤통수 치려고 한 것도 기막힌데 다른 친구들에게 제 헌담까지 하고 다닌다니 정말 확 질려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남편한테 들이대다가 까여서 어지간히 쪽팔린가 보다. 진짜 인생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변 친구들에게 생쇼를 하고 다녔는지 다른 친구들 귀에도 다 그 이야기가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동창 친구들이랑 엄청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사실도 아닌 일로 제가 오해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곧 정기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효진이가 내 남편하고 이런 톡을 보낸 걸 애들한테 다 까발릴까 어쩔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저에게 현정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현정이는 예전엔 잘 지냈는데 2, 3년 전부터 모임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뜸해졌던 친구거든요. 그간 연락도 거의 없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친구도 효진이의 모함을 듣고 나한테 따지려고 전화를 했나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도 모임에 한창 안 나왔을 때 듣기로는 남편과 별거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저는 현정이까지도 저한테 뭐라고 하면 있던 사실을 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정이는 소정아,
요새 효진이 걔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다닌다며? 그러더라고요. 저는 현정이는 진실을 아는구나 싶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나도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애들한테 내 얘기를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저는 현정이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현정이는 알겠다고 하면서 이번 달 말에 동창 모임 있는 거 나올 거냐고 하더라고요. 나가기 싫어. 다른 애들도 짜증나고. 근데 한편으론 나도 억울해서 나가서 다 폭로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알지? 효진이 걔가 워낙에 연기도 잘하고 앓는 소리 잘하니까 내가 또 어버버 하다가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걔 그렇지. 고등학교 때부터 쇼하는 거 잘했잖아. 선생님이고 친구들이고 걔한테 껌뻑껌뻑 잘 속았지. 맞아. 이번에도 자기 이혼하고 애 못 봐서 힘들다고 나 붙잡고 울고 그러니까 나도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챙겨준 건데 완전 뒤통수 맞았다니까. 걔 원래 그래 소정아. 걱정 말고 이번 동창 모임 나와. 나도 나갈 거야. 너도? 너 요새 안 나왔잖아. 나도 이번엔 나갈 거니까 걱정 말고 나와. 꼭! 알았지? 알겠어.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현정이가 꼭 나오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창 모임이 다가왔고 저는 약속된 장소에 갔어요. 거기에는 이미 효진이와 그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막 수군대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작 온다고 한 현정이는 안 왔더군요. 연락해볼까 하다가 오겠지 싶어 저도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가볍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 전화 왔었던 효진이 친한 친구가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소정아, 남편이 데려다 줬어? 아니, 내 차 타고 왔는데? 왜? 남편 보고 데려다 달라고 하지. 그래야 이혼한 친구들 기도 팍 죽이고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유치한 소리를 한답니까? 저는 그 친구 옆에서 새침한 표정을 짓고 있는 효진이도 너무 얄밉더라고요. 저 기집애의 말빨과 사람 후리는 기술을 내가 어떻게 이기나 싶어서 모임이고 뭐고 그냥 갈까 싶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현정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안 왔던 현정인데 갑자기 오니 친구들 모두가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 현정아, 너 왔네?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현정이는 고등학교 때 반장도 하고 워낙 성격이 화통하고 괄괄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은 친구였거든요. 저는 현정이가 오니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현정이는 진실을 알고 있는 친구니까요. 그런데 현정이는 친구들과 인사를 하면서도 시종일관 효진이를 냉랭하게 쳐다봤습니다. 현정이도 효진이랑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효진이를 보니 효진이는 어색하게 눈을 피하고 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너 왜 안 왔니? 연락도 잘 안 하고. 엄청 힘든 일 있었거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어머, 무슨 일인데?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현정이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앞에 있던 맥주컵을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성큼성큼 가는 겁니다. 효진이한테요. 친구들이 의아하게 보는데 효진이 앞에 우뚝 선 순간 갑자기 현정이는 맥주를 효진이 얼굴에 확 부어버리더군요. 동창들 다 놀라고 효진이도 소리 지르고. 근데 웃긴 게 효진이가 미쳤냐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막 얼굴을 닦으면서도 현정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던 찰나 현정이가 그러더군요. 너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니? 너처럼 뻔뻔해야 친구 남편도 막 꼬시고 그러나 보다? 현정이의 말에 그곳은 정말 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했던 친구가 효진이 대신 말해주더군요. 너 소정이한테 무슨 말 들었니? 그거 다 오해래. 소정이 제가 가만히 있는 효진이한테 지 남편 꼬신다고 난리치고 그랬던 거래.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저를 끌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혔어요. 효진이는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서 제 남편 꼬시지 말라고 난리쳤다니요. 친구들한테 뻥도 장난 아니게 쳤더라고요. 그런데 현정이의 다음 말이 놀라웠습니다. 소정이 얘기 아닌데? 내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현정이 본인 얘기라니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 전에 통화할 때 현정이한테 따로 들은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왜 동창 모임 안 왔는 줄 알아? 김효진 얘 때문에 나 남편이랑 지금까지도 별거 하거든. 한창 정신과 상담 다녔고. 그 말에 다른 애들도 웅성거리더라고요. 효진이는 막 인상을 쓰더니 갑자기 가방을 챙겨 가려고 하고요. 하지만 현정이가 어딜 가냐고 효진이의 어깨를 잡고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어딜 가? 여기까지 낯짝 뻔뻔하게 들고 왔으면 이런 일도 감수해야지. 친구 남편 꼬셔낸 년은 얼굴 뻔뻔하게 치켜들고 동창 모임까지 오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못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네? 피해자는 난데.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얘가 이혼하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너무 힘들다고. 내가 얘 위로 많이 해줬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남편한테 접근해서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잠까지 잤더라. 그 말에 자리에 있는 동창 친구들은 입이 뜨억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 사실 알고 완전 뒤집어졌어. 저 기집애 친정까지 쫓아가서 난리치고 상간 소장까지 보냈어. 그거 보고 쟤네 친정엄마도 쪽팔리다고 저 기집애 보고 나가라 그러고. 그 일로 남편하고도 이혼 얘기 나왔는데 남편이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면서 저 기집애가 작정하고 꼬셔서 자기가 잠깐 눈이 돌았던 것 같다면서 나한테 빌더라고. 이혼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일단 이혼은 보류하고 별거 하는데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야. 저 기집애도 내 남편도 다 죽여버리고 싶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하고 다 연락 끊었어. 너무 쪽팔리고 비참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말 못했고 대신 저 기집애한테 당장 이사가고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뒤에서는 친구들 잘 만나러 다니고 동창 모임까지 버젓이 다니네.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을까? 현정이가 하는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정이가 당한 일은 저도 똑같이 당한 일이니까요. 애초에 효진이는 현정이에게 상간소송까지 당하고 도망치듯 저희 동네로 온 거였습니다. 근데 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제 남편한테 접근하려다 이렇게 된 거였죠. 현정이의 울분에 찬 말에 친구들 다 경악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현정이는 효진이를 보며 거의 죽일 듯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너 얘기 들어보니까 소정이 남편한테도 똑같이 그 짓 했다며? 근데 소정이 남편은 내 남편하고 다르게 철벽치고 너 그게 쪽팔려서 다른 애들한테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다닌 거지? 효진이는 현정이에겐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현정이를 밀치고 나가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도망가는 효진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 너 아주 상습범이구나. 너 위로해주는 친구들한테 그러고 싶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남의 가정도 파탄나야 속이 시원해? 나!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그러면서 뒤에서는 나를 그렇게 욕하고 다녀? 그때 다른 친구도 효진이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김효진, 너 진짜야? 진짜 현정이 남편에 소정이 남편까지 꼬시려고 한 거야? 그래, 지 셀카 보내고 술 먹자고 하고 아주 난리더라. 근데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도리어 내 욕하고 다닌 거고. 효진이는 붙잡는 저를 확 뿌리치더니 씩씩대며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효진이가 나가고 애들은 미친년 아니냐며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동창 모임에선 효진이 얘기 말곤 한 게 없을 정도였죠. 저는 속 시원했어요. 현정이가 나타나서 저 대신해서 다 폭로를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현정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현정이도 다 말하고 나니 심정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애들 입장에서야 엄청 재밌고 흥미로운 일이 생긴 거겠지만 정작 당사자인 현정이는 비참한 얼굴이더군요. 자존심도 강한데 이런 일로 친구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었을 겁니다. 저는 속상한 얼굴로 술을 마시는 현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정아, 고마워. 나 때문에. 제 말에 현정이가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너 때문 아니야.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다 밝히려고 했어. 너무 억울해서. 근데 자존심 때문에 친구한테 바보같이 남편 뺏겼다는 소리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참고 참았는데 저 기집애가 또 그런 짓 하고 다닐 줄 몰랐어. 그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내가 애들한테 다 말하는 건데.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말하니까 속 시원해. 다른 친구들도 다 현정이를 위로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고요. 저는 속 시원하면서도 현정이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본인의 가정사를 다 까발린 셈이니까요. 저는 그날 현정이와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실컷 했습니다. 현정이도 믿었던 남편과 친구에게 받은 배신 때문에 상처가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당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현정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현정이도 제 마음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네 남편은 저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안 넘어가서 다행이라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건 이후로 현정이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효진이는 그 후로 또 잠적을 해서 효진이 소식을 아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이사라도 간 건지 동네에서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다 났으니 또 그러고 다닐 수는 없겠죠.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가끔 효진이가 어디까지가 진심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보고 싶다고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보긴 하지만 볼 때마다 점점 자기랑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슬퍼하던 그 모습은 최소한 진짜였을 텐데 왜 자기를 위로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준 친구들 뒤통수를 때리고 다녔을까요? 다른 친구도 자기랑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건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친구의 진짜 마음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막히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또 현정이와 그만큼 가까워져서 서로 많이 이해하면서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다고 그 행복이 본인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효진이 그 친구도 언젠가 절실히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에는 책임감이 따르기 마련이죠.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게 서로 노력하고 배신하지 않고 아이도 잘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그런 여러 가지 책임감들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책임을 져버리고 결국 가정을 깨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남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저랑 직장 동료였어요. 저보다는 1년 정도 먼저 입사한 선배였습니다. 저와 함께 입사한 동기들은 몇 명 더 있었지만 그 선배는 유독 저한테만 각별하게 굴었어요. 어쩔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자기가 제 사수를 자처했고 업무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핑계로 저한테 사적인 연락도 많이 했었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꼭 저를 챙겨서 같이 가자고 하고 저와 있을 때면 저한테 궁금한 것이 많은지 이것저것 질문도 엄청 했죠. 제가 야근을 하게 되면 일부러 와서 먹을거리를 주고 가고 저한테만 커피를 따로 줄 때도 많았어요. 누가 봐도 저를 좋아하는 게 티가 났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서는 소문이 다 났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런 게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면 일단 저는 그 선배에게 큰 관심이 없었기도 하고 또 남자친구가 이미 있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그 선배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가 있든 말든 그 선배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회식 때는 술에 취해서 저한테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는 소리까지 했으니까요. 그 선배가 하도 적극적으로 저한테 그러니까 주변 회사 동료들도 잘해보라고까지 부추기는 겁니다. 저는 그 선배에게 좀 부담스럽다고 애둘러서 말하기도 했는데 그분은 꼭 그럴 때마다 그냥 사수로서 챙겨주는 것뿐이다. 큰 의미 두지 말라며 또 살짝 발을 뺍니다.
하여튼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때 만나던 남친과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이별의 후유증으로 한동안 좀 힘들었는데 그 선배는 또 그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더욱 다가와서 저를 더 챙기더라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처럼 마음이 헛헛할 때 그 선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또 일적으로도 도움 많이 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 역시도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다가오나 싶어서 고맙기도 했고요. 늘 저에게 신경 쓰고 잘하려는 모습이 고마웠던 저는 결국 그 선배와 사귀게 되었어요. 그 선배가 회사의 티는 다 내고 다니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비밀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중 알 사람은 다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연애를 하며 지내오다가 3년 만에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사귀는 동안 저에게 변함없이 잘하려고 노력했고 결혼을 해서도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회사에 청첩장을 돌렸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로 지금의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 남편은 연애 때와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소위 물고기 잡고 밥 주냐는 것처럼 남편도 연애 때와는 정반대로 달라졌거든요. 연애 때는 그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저를 챙겨주고 지극정성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 애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으니까요. 집안일은 아예 안 하고 시키면 마지못해 조금 하다가 마는 정도였죠. 그마저도 너무 툴툴대고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한다는 식으로 더 이상 안 시키게 됐고요. 결국 같은 회사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는데도 집안일은 온통 제 차지였습니다. 그뿐인가요? 결혼 전에는 데이트도 많이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놀러 다니면서 저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어쩔 때는 저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도 어딜 가자느니 뭘 먹으러 가자느니 귀찮게 굴 정도였죠.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니 저와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어디 가자고 해대더니 왜 결혼하니까 그런 게 없어졌냐 따지기도 했는데 남편 하는 말이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있는데 굳이 왜 나가냐입니다. 눈구렁이처럼 실실거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괜히 나가면 돈이나 쓰고 피곤하다면서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이게 데이트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웃긴 게 그러면서도 친구들은 잘 만나러 다녀요. 술 마시러도 자주 나가고요. 저와는 딱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처럼 결혼하고 나니 예전에 그 열정적으로 저에게 잘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사라졌죠. 그런 게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이를 낳고부터 느껴졌습니다. 저는 만삭의 상태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출산했고 그 후엔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태어날 때도 미숙아로 태어나서 좀 작은 편이었고 그만큼 몸도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아이가 몸이 약하고 갓난아기 때부터 병치레가 잦다 보니 제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육아에까지도 아예 나 몰라라 하는 성격이었기에 그 모든 것은 다 제 할 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 가졌을 때만 해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한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런 소리를 잘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를 막상 낳고 나서는 도리어 시큰둥했습니다. 육아하는 게 신경 쓸 것도 많고 귀찮은 일 투성이다 보니 입으로만 우리 아이 그러고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귀엽다고 뽀뽀나 할 줄 알았지 기저귀 하나 갈 줄 모르고 애 목욕 한번 시켜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때쯤 육아에도 너무 지쳐 있었고 가정은 등한시하는 남편의 태도에도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죠. 사귀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고 자기 감정이나 마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사귄 것 자체도 남편의 의지가 강했고요. 하지만 그때는 마냥 저를 많이 좋아하고 또 적극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보다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저 본인 감정이 제일 중요한 데다 제가 그 마음을 안 받아주니 일종의 오기처럼 저한테 집착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좋다고 막 쫓아다닐 때 저는 분명 남자친구도 이미 있고 선배에게 마음이 없다고 확실히 말했었는데도 제 의사나 마음은 고려하지도 않고 끝까지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귀게 되었지만요. 본인 마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기적인 면도 많구나. 그런 건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보니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그전까지 누려오던 자유로운 생활이나 개인 시간 등은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저 아이를 보면서 가끔 귀여워할 줄이나 알지 성가시고 귀찮은 건 아예 안 하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집안일도 독박, 육아도 독박인 상태였어요. 그나마 육아휴직 땐 제가 집에 있고 아이를 전적으로 돌볼 수 있으니 괜찮았죠. 하지만 복직기간이 다가오면서 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제 계획은 1년간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가 그럴 만한 상태가 안 됐거든요. 워낙 자주 아프고 몸이 약하다 보니 또래보다 작고 느린 데다 또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아이를 마냥 어린이집에 맡겨놓을 수가 없었죠. 저희 아이는 특히 고열이 자주 나는 편이었는데요. 문제는 열이 나면 열성 경련이 올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였죠. 열성 경련이라는 게 아이 뇌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보니 아찔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제 복직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어린이집 맡기고 저보고 복직하라고 했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아쉬우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남편과 번갈아서 연차나 반차를 써야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싫다면서 그냥 저보고 퇴사하고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낫겠다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지는 지 시간 빼서 아이 돌보기 싫다 이거죠. 그 와중에 진짜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저는 결국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2돌쯤에 보내기로 하고 그 후에도 가정보육을 계속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모든 일과는 아이 위주로 돌아가야 했어요. 어린이집에 안 보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 곁에서 떠날 수가 없었죠. 가끔은 저도 다시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클 때까진 나도 좀 참자 생각하며 아이에게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있든 없든 본인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녔어요. 주말에 낚시도 하러 가고 퇴근 후에 술 마시러도 잘 가고요. 집에서는 잠만 자거나 게임하고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퇴사하고 아이 주부가 되다 보니까 더 아무렇지 않게 부려먹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가 아파서 제가 간호한다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 자기 밥은 왜 안 차려주냐고 배고프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애 아파서 발 동동하는 모습 안 보이냐고 했더니 그래도 밥은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그게 제 할 일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여러 모습들을 겪으며 저는 남편에게 빠르게 지쳐갔어요. 내가 집 앞 차려주고 애 키워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갈수록 저를 대놓고 밥순이 취급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 와중에 남편은 둘째 가지자는 어이없는 소리까지 했고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형제는 필요하다며 저보고 이기적이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지는 힘 하나 안 들이고 자식 생기는 거니 쉽게 말하는 거겠죠. 남편과 저는 그 일로 싸워서 한동안은 냉전 상태로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넌덜머리가 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제 결혼 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죠. 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길래 열을 재봤거든요. 그런데 또 열이 슬슬 나려는 겁니다. 열이 확 오르지는 않아서 일단 두고 보고 있었지만 언제 열이 오를지 몰라 걱정이 되었죠. 저는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민성이가 열이 확 오를 수도 있으니 차키는 오늘 좀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집은 바로 앞에 지하철이 있고 회사는 지하철로 5개역만 가면 되거든요. 남편도 평소에는 차 막힌다고 자차와 대중교통을 번갈아서 이용하는 편이었고요. 반면 아이 병원은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서 가면 꽤 거리가 있었죠. 게다가 그때는 겨울이다 보니 괜히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고요. 아이 열이 더 오르면 바로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도 건성으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출근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의 열을 재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생각과 달리 점차 열도 떨어지고 괜찮은 듯 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두어 시간 뒤 집안일을 좀 하고 와보니 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열을 재보니 다시 열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높이요. 저는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해열제를 먹이면 되겠지만 저희 아이는 열성 경련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열이 나면 빨리 병원에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데 아이가 그 와중에 갑자기 코피를 쏟는 겁니다. 코피 쏟는 건 처음 봐서 저도 너무 멘붕이 왔죠. 저는 놀래서 우는 아이를 달래며 얼른 병원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코피까지 보니까 저 역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아이 앞에선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차키를 찾으러 갔는데 차키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항상 같은 서랍장 위에 올려두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제가 분명 남편에게 들고 가지 말랬는데 차키를 들고 간 모양이었죠. 아이는 엉엉 울고 있고 저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세 통이나 연달아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결국 급하게 어플을 켜서 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병원까지의 거리가 10분 정도로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택시가 안 잡히는 데다 잡은 택시도 자꾸 취소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굴렀죠. 아이는 아프다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저러다가 또 열성 경련이 오는 게 아닐까 초조하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는 좀 떨어진 옆 동네에 사는데 제 연락을 받고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달래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언니가 차를 급하게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언니 차를 타고 곧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독감, 코로나 검사 다 진행하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수액과 해열제 달고 정말 정신이 없었죠. 아이는 피검사 염증 수치가 높고 기관지염이 심한 편이라서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후 수액 달고 자고 있는 아이 옆에서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언니는 조카들 학교 시간이 됐다고 먼저 떠났고요. 그렇게 잠든 아이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그제야 남편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하고서도 몇 시간이 지났을 때였죠. 그걸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뭔 전화를 여러 번 했어? 당신 차 들고 갔어? 춥잖아. 그리고 오늘 일 때문에도 차 들고 갔어야 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민성이 아프다고 병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차 놓고 가라고 했지. 안 되면 안 된다고 미리 말을 하던가. 언제? 면도할 때. 전기 면도기 소리 때문에 들리냐? 당신 입으로 알겠다며. 지금 민성이 입원했어. 아침에 39.6도까지 오르고 코피까지 쏟았거든? 택시도 안 잡히고 언니가 겨우 데려다줬어. 또 민성이 걔는 누굴 닮아 그렇게 골골대냐? 난 안 그랬는데. 지금 그게 말이야? 애 아프다는데 걱정도 안 돼? 걱정되지. 왜 안 되겠어. 근데 뭐 민성이가 아픈 게 하루 이틀이야? 그러다가 또 입원하고 나면 낫겠지. 뭐라고? 여튼 나 바빠서 끊을게. 혹시 입원한 거면 당신도 또 며칠 못 들어오겠네. 그래. 밥은 내가 알아서 먹어야겠네. 알았어 그럼. 민성이 잘 돌봐주고. 남편은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무리 아이가 자주 아픈 편이라 해도 자기 자식인데 이렇게 무심하나 싶어서 화딱지가 나고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자는 아이 놔두고 병원 계단에 가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병원에는 아빠들이 아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아이가 아프다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오는 아빠들도 많은데 나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아이가 아플 때도 남편은 남일처럼 구는 게 말도 못하게 섭섭하더군요. 그렇게 계단에 쭈그려 앉아 울던 저는 마음을 겨우 진정했습니다. 일 때문에 차도 들고 갔다는데 어쩌겠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그 후에 저는 진짜 우라통이 터질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퇴원 후 집안일을 하다가 남편 겉옷 호주머니에서 웬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뜬금없이 강릉 쪽 카페 영수증인 겁니다. 게다가 계산된 건 커피 2잔이었죠. 저는 황당한 얼굴로 도대체 어디 간 건가 날짜를 봤는데
날짜가 아이가 아파서 제가 발 동동하던 그날 그 시간이더군요. 저한테는 일한다고 했는데 강릉은 왜 갔을까 싶었어요. 그 영수증을 가만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 남편도 아이도 다 잠들었을 때 몰래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블랙박스에 칩을 꺼내 확인을 했죠. 그날 날짜로 녹화된 파일을 열어봤는데 남편 놈 콧노래 부르면서 회사가 아니라 엉뚱한 빌라 단지로 가는 게 찍혔더라고요. 거기서 주차해놓고 누군가에게 전화하면서 도착했으니 내려오라며.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여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진짜 바람 피웠구나. 나는 아픈 아이랑 발 동동하고 있을 무렵 이 자식은 바람 피고 있었구나.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고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신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그 여자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이 연차 써서 티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소리도 하고 회사 사람들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회사는 저도 다녔던 회사니까 회사 사람이라면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여자의 목소리는 좀 낯설었습니다.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그 여자가 제잘거리는 도중에 제 전화가 왔던 것 같은데 남편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차키가 없어서 전화를 3통이나 했는데 그 여자랑 있으니까 일부러 안 받은 거였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여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 혹시 연수? 안 받아도 돼? 계속 하는데. 안 받아도 돼. 근데 연수한테 내 얘기 따로 안 했지? 당연히 안 했지. 그래, 하지 마. 그 여자는 제 이름도 잘 알더라고요. 도대체 회사 사람 중 누굴까 싶었죠. 회사 사람이라면 저와 남편이 결혼한 걸 모를 수가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대놓고 내 남편하고 바람을 피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남편 차는 바다 근처에 도착했는데 주차 공간이 좁은지 그 여자가 먼저 내려서 차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저는 블랙박스에 찍힌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놀랐죠. 그 여자는 제 대학 동창인 최성희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사이는 아니고 이름만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최성희는 대학교 때부터 워낙 유명 인사이기도 해서 모를 수가 없었어요. 뭘로 유명했냐고요? 학교를 뒤집어 놓은 스캔들로 유명했습니다. 하여튼 그 최성희가 뜬금없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여기서 최성희를 다시 볼까 싶어서 얼떨떨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잠시 후 차에서 남편도 내렸고 두 사람은 팔짱까지 끼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 후에는 또 어떤 음식점에 주차하는 것도 찍혔고 마지막으로 모텔 같은 곳에 주차하는 것까지도 찍혔습니다. 지 새끼는 고열로 코피 쏟고 와이프는 발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 인간은 일한다고 거짓말해놓고 외간 여자 놀러가고 모텔까지. 저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그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으로 밤을 꼬박 지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날 회사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동기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화요일에 우리 남편 혹시 연차였느냐 물어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고, 집에는 회사 간다고 했느냐며 대묻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다 얘기해준다고 하면서 혹시나 그만두고 최성이라는 여자가 회사에 입사했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얼마 뒤에 정규직 말고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그때 최성이가 입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걔를 이런 식으로 다시 볼까 싶어서 헛웃음만 났죠. 동료는 안 그래도 성희 씨가 연수 씨랑 같은 대학교 나왔다고 하던데 학교 다닐 때 잘 아는 사이였느냐 묻더군요. 같은 학교 동기는 맞는데 걔 졸업은 안 했어요. 2학년 때 자퇴했거든요. 네? 자퇴를 했다고요? 아니에요. 졸업했다고 했는데. 졸업할 수가 없었어요. 걔 상황이. 걔 자퇴한 건 확실해요. 입사할 때 졸업증명서도 받았나요? 당연히 그랬겠죠. 졸업을 안 했는데 졸업증명서는 있다니 참 희한하네. 어쨌든 고마워요. 조만간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연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임대리님이랑 문제 있어요? 네, 좀 문제가 많네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서 최성희가 저희 회사 들어왔고 그 후 제 남편하고 눈이 맞았다니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리고 최성희가 자퇴한 건 그 당시 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버젓이 졸업했다 그러고 졸업 증명서까지 냈다니 얘 도대체 뭘까 싶었죠. 어쨌든 저는 쓰레기만도 못한 남편놈과 진짜 끝을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살고 있는 신혼집도 어차피 저희 부모님 명의의 집이었고 남편은 해온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월급은 벌어왔지만 그 외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제대로 역할한 것도 없고 당장 끝을 낸다 생각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 블랙박스에는 모텔에 주차하는 것까지 다 찍혔으니까요. 저는 무조건 이혼은 할 건데 그냥 순순히는 못 해주겠다. 다 까발리고 갈라서야겠다 결심을 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왔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바람 피는 거 알고 있다. 상대 여자도 알고 있다. 와이프보다 자식보다도 그 여자가 더 중요하면 보내줄 테니 얼마든지 가라고 말이죠. 남편도 제가 알고 있었다 하니 놀라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곧이어 알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자기도 그 여자 많이 좋아하고 그 여자가 진짜 인연 같다고 하면서요. 남편에 대한 만정이 다 떨어져 있고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 괴롭더라고요. 저는 협의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적고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아이는 내가 키울 거고 친권도 내가 가진다. 양육비도 필요 없으니 나중에라도 아이에 대한 권리 행사할 생각 말라고요. 남편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자기한테 더 좋을지 머리 굴리는 것 같았죠. 저는 보내줄 때 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네 진짜 인연 같으면 그 여자랑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집은 어차피 우리 부모님 거니까 네 몸만 나가라고요. 양가 부모님께는 각자 말씀드리자고 했고요. 남편은 한 번 빠지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답게 쉽게 가정을 포기하고 그 여자를 선택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이혼 서류 작성했고 짐도 쌌습니다.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하면서요. 저보고 미안했느니 어쩌느니 하길래 그딴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빨리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죠. 저는 남편이 적은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 상담을 하고 상간소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장을 회사로 보내기로 했어요. 또 월급 가압류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기에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에 의하면 회사에 임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데 그러면 회사에 먼저 채권 가압류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더군요. 한마디로 회사에 압류 사실이 통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태여 전 회사 동료들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사에 두 사람의 상간소송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뒤늦게 소장을 받은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런 소장을 보내느냐고요. 저는 코웃음 쳤죠. 깔끔하게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고 소송은 별개라고. 가정 놔두고 바람 펴놓고 아무 일도 없길 바랬느냐 말이죠. 남편은 가압류 때문에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다면서 도리어 저 고소한다고 난리치는데 내가 직접 알린 것도 없는데 무슨 수로 고소를 할 거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취하하라고 쌩 난리를 치더니 그 후에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하다 제 탓까지 하더라고요. 애초에 최성희가 저랑 대학 동기라고 해서 친해진 거였다면서 시작은 저 때문에 친해진 거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두년 놈이 좋다고 눈 맞아서 바람 펴놓고 가만히 있던 저 때문에 친해진 거라는 변명이라뇨. 채성이랑 나랑 대학 동기였던 게 너한테는 외도의 핑계가 돼? 너는 네가 말하면서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쨌든 당신이랑 같은 학교 졸업했다 하니까 나도 반갑잖아.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다가 가까워졌고 그러다 실수한 것뿐이야. 실수는 개뿔. 놔주니까 좋다고 가겠다며. 걔가 진짜 네 인연 같다며. 얼마든지 가. 대신 위자료는 내놔야지. 그것도 안 하려고 했어? 참, 그리고 나 걔랑 같은 학교 졸업한 적 없어. 걔는 중간에 자퇴를 했는데 뭔 졸업이야. 제 말에 남편도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잠깐만, 그게 뭔 소리야? 안 그래도 내가 밥주인님한테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 걔 학교 자퇴했었어. 근데 졸업증명서도 냈다며? 자퇴를 했다고? 성희가? 그래. 그것도 평범한 이유로 자퇴한 줄 아니? 그럼 뭐 때문에 했는데?
내가 그걸 왜 얘기해줘? 너랑 아주 천생연분인데 잘 지내봐. 왜 자퇴한 건데? 얘기해줘. 직접 물어봐. 네 사랑스러운 애인한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전화가 와서 궁금하니까 제발 말 좀 해달라더군요. 하도 애원하길래 얘기해줬습니다. 그래, 그럼 얘기해줄게. 채성이 학교 다닐 때 유명했어.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술집 다닌다고 학부에 소문이 파다했지. 뭐? 술집? 그래, 우리 학부생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었을걸? 걔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잘만 학교 다니더라. 근데 하루는 강의실로 전공교수 와이프가 들이닥쳤어. 채성이 찾으러 왔더라. 알고 보니 채성이가 전공교수랑 바람을 피웠대. 그 술집에서 처음 만났고 나중에 따로 밖에서도 만난 거지. 뭐라고? 그 와이프가 학교 찾아오고 난 뒤 그 일로 학교 완전 뒤집어졌었어. 채성이 걔 그 후에 학교 휴학했고 나중에 자퇴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 사건이 있었는데 걔 자퇴한 걸 모르는 동기가 있겠어? 그게 진짜 성희 이야기라고? 그래, 네가 처자식 내팽개치고 푹 빠져있는 그 채성이가 그런 애라고. 왕년에 술집에서도 잘 나가는 에이스였다니까. 남자 꼬시는 재주는 탁월하겠네. 근데 걔도 참 대단해. 그런 일 하다가 어떻게 정리하고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다 했대? 물론 그냥은 못 들어가니까 졸업했다고 뻥까지 쳤겠지만. 말도 안 돼.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할 바 아니고 소송 답변서나 똑바로 적어서 보내. 질질 끌지 말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 시어머니까지 전화와서 갑자기 이혼한다더니 이제는 소송까지 하느냐며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며느리 될 사람 이야기라고 채성이 얘기 다시 해드렸습니다. 듣던 어머니 완전 기함하시고요. 자기 자식이 아프든지 말든지 거짓말하고 애인이랑 놀러가는 게 더 중요한 어머님 아들이나 그 어린 나이부터 술집 다니고 교수랑 바람나서 자퇴까지 한 그 여자나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라고. 아들 꼭 2번째 결혼도 시키시라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간소송 진행했고 증거가 확실한 편이다 보니 결국 제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장 동료에게 들어보니 제 얘기 듣고 채성이 그 여자 졸업증명서 확인했는데 위조 졸업증명서 맞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 여자 상대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혐의로 신고했다고 하고요. 그 여자는 경찰 조사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내일 없이 막 사는 애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러고 산다 생각하니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없이 사니까 대학 동기 남편하고도 대놓고 바람을 피웠겠지만요. 남편 놈은 회사의 소문이 다 났음에도 끝까지 버티고 퇴사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천성이 뻔뻔하다 보니 두꺼운 낯짝으로 버티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사내 불륜에다가 최성희의 사문서 위조건 때문에도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는 바람에 상사들한테는 제대로 찍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못 버티면 지가 먼저 그만두겠죠. 남편은 소송 중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더러운 여자랑은 끝을 냈다며 한 번만 봐달라 자기는 앞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느니 개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저는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왜 웃어? 네 입에서 더럽다는 소리 나오니까 너무 웃겨서. 내 입장에서 네가 더 더러운 인간 아니겠어? 뭐라고? 그렇게 나 좋다고 질릴 정도로 매달릴 땐 언제고 결혼하고 나서 완전 나 몰라라. 자식이고 가정이고 관심도 없었지? 채성이가 내 동기라서 반가운 마음에 친해졌다고? 웃기지 마. 너는 그저 어떤 여자든지 나 배신하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던 인간이야. 그게 공교롭게 채성이가 됐던 것뿐이지. 왜냐고? 채성이랑 너랑 결이 딱 맞으니까. 헤어지기는 왜 헤어져? 둘이서 결혼하고 같이 살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왜? 그리고 나하고 우리 민성이한테는 이제 신경 꺼.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나 혼자 민성이 잘 키우면서 보란듯이 살 거거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신혼집은 남편 놈이 또 찾아올 수도 있으니 차라리 전세 주라고 하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거기에서 아이와 지냈고요. 아이가 조금 크고 지금보다 덜 아프게 되면 그땐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도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에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있음에도 내내 외롭고 서글펐는데 차라리 혼자가 되니까 속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남편놈 따위는 새카맣게 지어버리고 씩씩하게 제 아이 잘 키우면서 살려고 해요.
저의 새로 시작된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